진단서를 쥔 서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회전문 밖으로 나서자마자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김상철 노인은 멍하니 제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서 웅웅거렸습니다. 췌장암 4기. 상철 씨는 낡은 점퍼 주머니 속에 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단축번호 1번은 큰아들, 2번은 막내딸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 아비가 많이 아프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끝내 그 번호를 누르지 못한 채 짐짓 옷깃을 여미며 버스 정류장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올해 나이 67. 평생을 지방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일하며 분필가루를 마시며 살아온 김상철 씨입니다. 3년 전 평생 곁을 지키던 아내를 심장마비로 허망하게 먼저 떠나보내고 지금은 지어진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낡은 30평짜리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두 자녀는 모두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자식 농사 잘 지은 남부러울 것 없는 노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잠시 북적일 뿐 평소 그의 집은 거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초침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가득한 적막한 공간이었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명치 끝이 뻐근하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거니 혼자 밥을 대충 물에 말아먹어 위가 상했거니 생각했습니다. 동네 내과에서 소화제를 쥐어 먹어도 차도가 없어 마지못해 찾은 큰 병원. 그리고 오늘 그는 자신의 남은 시간이 반년도 채 되지 않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으로 지나가는 평범한 일상의 풍경들이 오늘따라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교복을 입고 장난치며 걸어가는 학생들, 양손에 저녁거리가 담긴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 그 생기 넘치는 풍경 속에서 오직 자신만이 세상에서 뚝 떨어져 나와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겉옷도 벗지 않은 채 습관처럼 거실 한쪽에 놓인 아내의 영정 사진을 수건으로 조심스레 닦았습니다. 여보, 나도 곧 당신 곁으로 가겠네. 근데 왜 이리 빨리 부른겨? 마른 기침과 함께 혼잣말을 뱉어내며 상철 씨는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있으니 서서히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일 없이 평소라면 아들과 딸에게서 안부 전화가 올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늘 바빴습니다. 큰아들은 최근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해 밤낮 없이 일에 치여 살았고 둘째 딸은 이제 막 옹알이를 시작한 손주를 키우느라 매일이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 팀장 달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용돈도 더 넉넉히 챙겨드릴 테니까 어디 아프시면 참지 말고 바로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지난 추석에 자랑스럽게 말하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녀석의 좁은 어깨에 놓인 가장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상철 씨였습니다. 딸녀는 또 어떻습니까? 시댁 눈치보랴, 전세금 대출 이자 갚으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언제나 피곤에 젖어 있었습니다. 내 병원비로 그 녀석들 등골을 빼먹을 순 없지. 아픈 모습 보여주면서 자식들 발목 잡고 질척거리기도 싫고. 평생을 교단에서 꼿꼿하고 바르게 살아온 상철 씨의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병수발을 들게 하며 기저귀를 차고 서서히 말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상철 씨는 저녁 식사를 거른 채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남은 시간 동안 조용히 내 손으로 내 삶의 흔적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명치를 옥죄어오는 묵직한 통증에 상철 씨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운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안방 장롱이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그의 갑옷이 되어 주었던 낡은 정장들, 그리고 아내가 살아생전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곱게 다려 걸어두었던 셔츠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걸 다 남겨두면 애들더러 쓰레기 치우란 소리밖에 더 되겠어? 그는 커다란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펼쳤습니다. 유행이 한참 지난 넥타이, 무릎이 튀어나온 겨울바지, 그리고 아내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은 낡은 스웨터까지 미련 없이 봉투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옷장 한 칸을 비워내는 데에도 금세 숨이 찼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암세포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몸을 갉아먹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때 거실에 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우리 막내딸이라는 글자에 상철 씨는 황급히 이마에 땀을 훔치고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어냐 지은아. 아빠 나야. 별일 없지? 수빈이가 요새 밤에 자꾸 깨서 내가 아주 미치겠어. 김서방은 맨날 야근이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 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쫓기듯 다급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지은아, 아빠가 암이란다, 무섭다 라고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상철 씨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애 키우는 게 다 그렇지. 밥은 챙겨 먹고 다니는겨? 애비는 끄떡없으니 내 걱정은 말고 너나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라. 알았어 아빠. 나중에 주말에 시간 나면 전화할게. 끊어. 뚜뚜뚜. 짧은 통화가 끝나고 다시 찾아온 정적. 상철 씨는 까맣게 꺼져버린 휴대폰 화면을 한참이나 쓰다듬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자식들의 일상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늙은 아비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자리를 만들어 짐을 지워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우체국과 은행을 돌았습니다. 정기 구독하던 신문을 끊고 쓸데없이 나가는 자동이체들을 하나씩 해지했습니다.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통장도 큰아들 앞으로 언제든 이체하기 쉽도록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어르신, 이 좋은 적금을 왜 벌써 깨세요? 라고 물었지만 그는 그저 사람 좋은 웃음만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영감 71세 우체국 정년 퇴임과 마주쳤습니다. 동네 기원에서 가끔 차를 마시던 사이였습니다. 아이고 김 선생, 요새 통 안 보이더니 웬일이야? 근데 얼굴이 왜 이리 반쪽이 됐어? 어디 편찮은 거 아니야? 박영감의 날카로운 질문에 상철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이내 태연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감기 기운이 좀 오래가네요. 늙으면 입맛부터 떨어져서 큰일입니다. 거짓말을 남기고 돌아선 상철 씨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범한 일상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시계는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남몰래 약국에서 사온 강력한 진통제를 물없이 삼키며 그는 달력의 오늘 날짜에 조용히 X자 표시를 그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날이 하루 더 줄어들었습니다. 진통제 알약의 개수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알이면 반나절은 버틸만 했던 통증이 이제는 두 알을 삼켜도 등허리를 타고 올라와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불과 몇 주 전의 김상철이 아니었습니다. 푹 꺼진 볼과 퀭한 눈, 잿빛으로 변해가는 피부, 누가 봐도 병색이 완연한 늙은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오후, 상철 씨는 거실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두꺼운 사진첩 5권을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표지를 닦아내고 첫 장을 넘기자
빛바랜 시간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큰아들 민석이가 태어나던 날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 막내딸 지은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그리고 아내의 환갑을 기념해 다 함께 떠났던 속초 여행 사진까지. 사진 속의 상철 씨는 검은 머리가 무성했고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둥지 속 새끼들처럼 부모 품에서 마냥 행복해 보였습니다. 상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에서 자신의 독사진과 자신이 크게 나온 사진들을 하나 둘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 흔적이 집에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산 사람 발목을 잡고 우환이 든다지. 어디선가 들었던 미신 같은 옛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이 사진들을 보며 흐적거리는 것도 싫었고 죽어가는 아비의 초라한 마지막을 기억에 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예쁘게 나온 사진들만 작은 앨범 하나에 모아두고 자신의 모습이 담긴 수십 장의 사진들은 가차없이 종량제 봉투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흔적을 제 손으로 푹푹 찢어버리는 기분은 구곡간장이 끊어지는 듯 했지만 그는 울지 않으려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명치 끝에서 시작된 통증이 날카로운 송곳처럼 배를 찔러왔습니다. 상철 씨는 앨범을 쥔 채 그대로 거실 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새우처럼 몸을 웅크린 채 바닥을 뒹굴며 그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프다. 너무 아프다. 누가 나 좀 살려줘. 텅 빈 집안에는 그의 거친 숨소리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끔찍했던 통증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기진맥진의 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큰아들 민석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상처심은 바닥에 엎드린 채로 기침을 삼키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해녀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날까봐 2번, 3번 심호흡을 한 뒤에야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석이냐?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 이번에 회사에서 프로젝트 잘 끝나서 보너스가 좀 나왔거든요. 내년 봄에 애들 데리고 아버지 모시고 제주도나 한번 갈까 해서요. 일정 미리 빼두시라고 전화드렸어요.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내년 봄, 벚꽃이 필 무렵의 제주도. 하지만 상철 씨의 달력은 올 겨울을 넘기지 못할 터였습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콱 막혀오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석아, 아비는 내년 봄까지 기다려줄 수가 없단다.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는 결국 마른 침과 함께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래, 우리 장남 고생했다. 내년 봄 참 좋지. 근데 돈 쓰지 말고 너희들 살림에 보태 써라. 애비는 친구들이랑 등산 다니느라 바쁘니까. 아버지도 참. 아무튼 봄옷 예쁜 거 하나 사두세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지자 그토록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져 먼지 묻은 앨범 위를 적셨습니다. 혼자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토록 철저하게 세상과 자식들로부터 고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배려라는 이름으로 쓴 가면이 오늘은 유독 무겁고 숨이 막혔습니다. 약 기운이 떨어지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자 상철 씨는 결국 버스를 타고 동네 어귀에 있는 낡은 최 내과위원을 찾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떼온 진단서와 마약성 진통제 처방전을 들고 약을 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들러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의원 원장인 최재환 72세는 과거 대학병원 종양내과에서 수십 년간 암 환자들을 봐오다 은퇴하고 조용히 동네 의원을 운영하는 백발의 노의사였습니다. 최 원장은 상철 씨의 창백한 얼굴과 앙상하게 마른 손목을 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선생,
약이 왜 이리 일찍 떨어졌소? 통증이 심한 모양인데 자식들한테는 아직도 입을 꼭 닫고 있는 거요? 상철 씨는 처방전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내 새끼들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숨통 트이며 살고 있습니다. 내 병원비로 그놈들 등골 빼먹고 싶지도 않고 똥오줌 못 가리고 병수발 들기 하면서 애들 인생 발목 잡고 싶지 않습니다. 짐이 되느니 그냥 조용히 떠나는 게 애비 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굳게 다져온 신념이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에 혼자 감내하겠다는 대한민국 평범한 아버지의 슬프고도 지독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있던 최 원장의 안경 너머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볼펜을 탁 소리 나게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김 선생, 그건 자식 위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교단에서 체면 지키며 살아온 김 선생 본인의 알량한 자존심일 뿐이지. 상철 씨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쓴소리 한번 듣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온 그였습니다. 발끈하려는 상철 씨를 향해 최 원장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수많은 죽음을 봤소. 김 선생처럼 자식 고생시키기 싫다며 끝까지 병 숨기다 응급실로 실려와서 허망하게 가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자식들이 고마워할 것 같소? 천만에요. 최 원장은 상철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떠난 빈 방에서 이 독한 진통제 봉투들을 발견한 자식들 심정이 어떨 것 같소? 아버지가 홀로 뼈가 깎이는 고통을 참으며 방바닥을 뒹굴 때 나는 친구들과 밥 먹고 웃고 떠들었구나. 그 끔찍한 죄책감을, 그 평생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지옥을 자식들 가슴에 대모처럼 박아놓고 가실 작정이요. 상철 씨의 흔들리는 눈동자 위로 조금 전 겪었던 끔찍한 통증과 홀로 흘렸던 눈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는 멋지게 등 돌리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을 주는 거요. 기저귀 좀 차고 자식 손 좀 빌리면 어떻소? 그게 가족이지. 자식들에게서 아버지를 배웅할 권리를 빼앗지 마시오. 그건 배려가 아니라 지독한 이기심이오. 잔인하리만치 차갑고 예리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묵직하게 상철 씨의 굳게 닫힌 가슴을 정통으로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는 상철 씨의 손에는 진통제 처방전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최 원장의 그 서늘한 일침으로 터질 듯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자식을 위한 길을 걷고 있는 게 맞았던가? 처음으로 그의 굳건했던 결심에 거대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걸어오는 길, 상철 씨의 발걸음은 갈지자로 툭툭 흔들렸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아버지를 배웅할 권리를 빼앗지 마시오. 그건 배려가 아니라 이기심이오. 최 원장의 벼락 같은 호통이 귓가를 맴돌며 가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실려온 앙상한 가로수 잎사귀들이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아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겠다며 미련 없이 쑤셔박았던 자신의 옷가지와 사진들. 상철 씨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그 봉투를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대로 혼자 쓰러져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된다면? 황급히 달려온 자식들이 텅 빈 집안에서 이 쓰레기 봉투와 숨겨둔 마약성 진통제 알약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떨까?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아버지가 홀로 뼈가 깎이는 고통을 참으며 이 짐들을 버리고 있을 때 우리는 대체 무얼 하고 있었나?
자식들은 평생 그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배려라고 굳게 믿었던 자신의 행동이 사실은 늙고 병든 초라한 모습을 들키기 싫었던 얄팍한 자존심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철 씨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아 꽉 묶어두었던 종량제 봉투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버리려던 자신의 사진들이 담긴 앨범을 다시 꺼내어 거실 테이블 위에 소중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늘 망설이다 내려놓기만 했던 단축번호 1번. 이번에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아들 민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평일 낮에 다 전화를 하시고. 상철 씨는 헛기침으로 울컥 솟아오르는 감정을 간신히 짓눌렀습니다. 민석아, 이번 주말에 지은이네랑 다 같이 본가로 좀 넘어오너라. 애비가 고기라도 한 끼 먹이고 싶어서 그런다. 주말에요? 저 주말에 회사 동호회 등산 일정이 있는데 지은이도 이번 주에 시댁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무슨 특별한 일 있으세요? 평소 같았으면 그래 바쁘면 무리하지 말고 다음에 보자 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을 상철 씨였습니다. 자식의 일상에 작은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아버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평생 내본 적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취소하고 무조건 와라. 지은이도 꼭 데리고 와. 애비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아버지의 무겁고도 떨리는 목소리에 수화기 너머의 아들 역시 잠시 당황한 듯 침묵했습니다. 이내 분위기에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아들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지윤이한테는 제가 연락해서 일정 맞출게요. 주말에 뵙겠습니다. 통화가 끊기고 상철 씨는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무거운 바위 하나를 내려놓은 듯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면서도 동시에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3일. 그는 자식들에게 남길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천천히 머릿속으로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오기까지 남은 3일. 상철 씨에게 그 시간은 평생 살아온 60여 년의 세월보다 더 길고 더디게만 느껴졌습니다. 금요일 아침, 그는 평소보다 진통제를 한 알 더 털어넣고 집 근처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큰아들 민석이가 어릴 적부터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던 한우 갈비거리와 입덧할 때도 찾았던 막내딸 지은이의 소울푸드인 양념게장 재료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양손 가득 묵직한 검은 비닐봉지를 쥔 상철 씨의 이마에는 금세 식은땀이 맺혔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단숨에 들고 언덕을 오르고도 남았을 무게였지만 암세포가 파고든 몸은 정직하게 한계표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길가 전봇대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 손으로 내 새끼들 입에 따뜻한 밥 한 끼 먹일 수 있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토요일 오후 5시. 띠띠띠띠리. 익숙한 도어로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와 함께 적막했던 현관이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로 왁자지껄해졌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양손에 과일 상자를 든 민석이와 포대기에 어린 손주 수빈이를 나는 지은이가 들이닥쳤습니다. 지은이는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볼멘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다급하게 불러? 오빠도 나도 스케줄 다 꼬였잖아. 나 오늘 시어머니 생신 모임 못 가서 남편이랑 한바탕 싸우고 오는 길이라고. 짜증이 섞인 딸의 투정마저도 오늘따라 상철 씨에게는 그저 반가운 노랫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와 엷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식구 다 같이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잔말 말고 씻고 식탁으로 와라. 고기 구워놨다.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냄새가 낡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한 상에 마주 앉은 남매는 언제 투덜댔냐는 듯 밥 공기를 싹싹 비워냈습니다. 승진 후 회사 생활이 얼마나 고된지 열변을 토하는 민석이, 칭얼거리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느라 혼을 쏙 빼는 지은이. 그 평범하고도 치열한 자식들의 일상을 상철 씨는 밥 한 숟갈 뜨지 못한 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소화 기능이 멈춰버린 위장은 고기 한 점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명치를 쿡쿡 찔러댔지만 눈앞의 풍경이 주는 포만감이 그 통증을 잠시나마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안 드세요? 얼굴도 너무 상하셨는데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닦아내던 민석이가 문득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상철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은이 역시 아이에게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밥상머리 위로 묘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리는 거실. 상철 씨는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최 원장의 호통이 다시 한번 귓가를 스쳤습니다. 자식들에게 슬퍼할 시간을 주시오. 그는 천천히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식탁 위로 시선을 떨군 채 평생 교단에서 흔들림 없던 수학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닌 늙고 병든 한 아비의 형편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침내 무거운 입술을 뗐습니다. 민석아, 지은아, 놀라지 말고 들어라. 애비가 많이 아프다. 많이 아프다는 상철 씨의 떨리는 한마디에 식탁 위에는 창구를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헛웃음을 치며 침묵을 깼습니다. 아빠, 갑자기 무슨 농담을 그렇게 무섭게 해. 어디가 아픈데? 당뇨 수치 또 올랐어? 내가 믹스커피 좀 그만 드시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하지만 상철 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 서랍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곱게 접힌 대학병원 진단서 한 장을 꺼내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췌장암 4기, 기대 여명 6개월 미만. 진단서에 적힌 차가운 활자를 읽어내려가는 민석이의 두 눈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들고 있던 쇠젓가락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지만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6개월이라뇨.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네? 민석이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있었고 이내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오열로 변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년 봄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며 철없이 떠들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아버지가 홀로 캄캄한 방에서 독한 진통제를 삼키며 끔찍한 통증과 싸우고 있을 때 자신은 회사에서 회식을 하며 웃고 떠들었다는 사실이 미치도록 원망스러웠습니다. 진단서를 빼앗아든 지은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왜 말 안 했어? 우리가 오늘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나 아까 문 열고 들어오면서 짜증 냈잖아. 너 어떡해. 미안해, 아빠. 자식들의 짐승 같은 통곡 소리가 낡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앞에서 꼿꼿한 거목처럼 보이고 싶었던 아버지의 처참한 무너짐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자식들의 피눈물을 보는 것은 자신의 명치를 후벼 파는 암세포의 통증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 한창 살기 바쁠 텐데 애비가 짐이 되기 싫어서 그랬다. 늙어서 똥오줌 못 가리고 너희들 고생시키는 꼴 보여주기 싫어서 그냥 조용히 나 혼자 짐 싸서 떠나는 게 너희를 돕는 거라 생각했어.
상철 씨의 투박하고 앙상한 손이 오열하는 민석이의 넓은 등과 지은이의 떨리는 어깨를 번갈아 토닥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죽일 놈이에요.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제대로 못 드리고 아버지 혼자 이렇게 무섭고 아프신 줄도 모르고. 민석이면 상철 씨의 마른 손을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지은이 역시 아버지의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참 역설적이게도 자식들이 울부짖으며 자신의 품으로 안겨들 때 상철 씨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거대한 두려움과 먹먹한 외로움이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이 죽음의 공포를 감당해야 한다는 끔찍한 압박감, 매일 밤 천장 무늬를 세며 홀로 숨죽여 우하던 그 지독한 고독이 덜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다 식어 빠진 고기 불판을 사이에 두고 밤이 깊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어설픈 배려는 자식들의 진심 어린 눈물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철 씨는 비로소 최 원장의 말을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슬픔을 나누는 것은 결코 자식의 발목을 잡는 이기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남겨질 자식들이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고 가슴 깊이 슬퍼하며 다가올 영원한 이별을 후회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철 씨의 남은 삶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통증을 숨기기 위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통증 관리만 받기로 한 그를 위해 자식들은 번갈아가며 아버지의 낡은 아파트를 지켰습니다. 진통제 기운에 취해 선잠을 자다 깼을 때 텅 빈 거실 대신 곁을 지키며 꾸벅꾸벅 조는 아들 민석이의 듬직한 등이 보였습니다. 입맛이 써서 밥을 전혀 넘기지 못할 때면 딸 지은이가 어린 손주를 업고 와 끓여낸 고소한 잣죽이 얼어붙은 속을 달래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세 식구는 상철 씨가 종량제 봉투에 버리려다 다시 꺼내놓았던 사진첩을 거실 바닥에 펼쳐놓고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야 오빠, 이때 바지통 촌스러운 것 좀 봐. 너는 콧물이나 닦고 말해라. 아버지, 이때 속초마다 참 좋았죠? 자식들과 함께 지난 세월의 흔적을 짚어보며 상철 씨는 참 많이도 웃고 또 눈물을 훔쳤습니다. 홀로 땀을 뻘뻘 흘리며 과거를 쓰레기통에 쑤셔 넣을 때 느꼈던 그 뼈저린 고독과 두려움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결코 초라하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깊은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상철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노년의 끝자락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삶의 중요한 지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 자식을 향한 진정한 배려는 내 아픔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부모님들이 병원비로 자식들 등골을 빼먹을까봐 혹은 늙고 병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몸이 아파도 입을 꾹 닫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겨질 자식들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지독한 죄책감이라는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모를 돌보고 마음의 빚을 갚고 영원한 이별을 슬퍼할 시간을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둘째, 내 삶의 흔적을 지우는 외로운 정리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추억을 나누는 따뜻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짐이 되기 싫다며 혼자 몰래 사진을 태우고 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고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보다는 남겨질 사람들과 옛 이야기를 나누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며 마음의 응어리를 푸는 과정이 진짜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셋째,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사랑이 담긴 작별의 기억입니다. 고맙다, 미안했다, 그리고 사랑한다. 평생 쑥스러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말들을 남은 시간 동안
곁에 있는 가족에게 충분히 들려주십시오. 아버지가, 어머니가 남기고 간 그 따뜻한 한마디야말로 훗날 자식들이 험난한 세상을 버텨내는 그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창밖으로 연분홍 벚꽃잎이 흩날리던 어느 늦은 봄날, 상철 씨는 아들 민석이와 딸 지은이의 따뜻한 체온을 양손에 가득 쥔 채 아주 평온한 얼굴로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비록 아들이 약속했던 제주도의 눈부신 봄바다는 보지 못했지만 그의 마지막 길은 결코 춥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숨을 거두기 며칠 전 몰라보게 앙상해진 상철 씨는 곁을 지키며 눈물 짓는 자식들을 향해 가만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다. 혼자 도망치듯 가지 않고 너희들 얼굴 원 없이 보고 갈 수 있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그깟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내 아픔을 너희에게 고백한 것이었어. 아비는 이제 원이 없다. 사랑한다, 내 새끼들. 처음 암 선고를 받고 홀로 종량제 봉투에 자신의 낡은 옷가지와 사진들을 쑤셔 넣으며 짐승처럼 울음을 삼키던 그 캄캄하고 시렸던 겨울밤의 상철 씨는 이제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뜨거운 눈물과 따뜻한 배웅 속에서 가장 아버지다운 모습으로 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아름답게 덮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나중에 내가 늙고 병들면 자식들에게 절대 짐이 되지 말고 혼자 조용히 떠나야지 라고 남몰래 다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고향에 계신 늙은 부모님이 나는 밥 잘 먹고 아무데도 안 아프다, 끄떡없으니 네 걱정이나 해라 하시는 말씀만 철석같이 믿고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조차 미루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피할 수 없이 이 세상과 작별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 텅 빈 방 안에서 차가운 자존심을 끌어안고 홀로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이들의 온기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쓰다듬으며 평안하게 떠나시겠습니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멋진 죽음이란 역설적이게도 나의 약함과 아픔을 솔직하게 나누고 함께 슬퍼할 시간을 갖는 데서 완성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쑥스러움을 핑계로 미뤄두었던 그 말,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꼭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훗날 우리 자식들이 험난한 세상을 버텨내는 가장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이 차가운 고독이 아닌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작게나마 울렸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소중한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당장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